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저는 올해 5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될 줄은 제 인생을 통틀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재혼 후 5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산산이 무너진 날, 제가 왜 사람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는지,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새 아내와 조용하고 단란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전처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두 남매는 전처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최소한의 연락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재혼을 결심했을 때도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 아내에게 과거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놨고 아이들과도 언젠가는 다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모르고 있던 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2달 전 전처에게서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5년 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픈 일이라도 생겼나? 아이들한테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건가? 수십 가지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처와 아이들을 실제로 마주한 순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 전체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짓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였던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전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준호와 딸 수진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그저 반가울 줄만 알았던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원망인지 회한인지 아니면 말로 담기 어려운 감정인지 저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너희 누구 아프니? 그 질문에 전처는 한참이나 떨리는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대신 당신이 아파하실 이야기를 오늘 꺼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 준호가 참았던 말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5년 동안 아빠랑 연락을 거의 안 했는지 오늘은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애들은 바쁘다고 했었거든요. 시험 기간이라서 아르바이트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늘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긴장감이 목덜미로 기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가족이, 내 전 가족이 지금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감정, 무슨 진실을 말하려는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그때 전처가 아주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재혼한 지 5년 동안 우리와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나요? 그 질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무슨 상황이라니? 전처는 한숨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저는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울리고 손끝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때 딸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우리가 왜 아빠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었는지, 왜 아빠랑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다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삶의 5년이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이 송두리째 뒤집히게 될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전처가 봉투의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이 사실을 알고도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순간 보게 된 것은 제가 결코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전처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얇은 서류 몇 장과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류라고 하기엔 전처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움켜진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묻지도 못한 채 그저 전처의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아주 천천히 종이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문서의 첫 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독촉 고지서.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어떤 돈을? 그런데 고지서 아래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공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무자 김전처 이름, 보증인 김현수저. 보증인.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보증인? 내가 언제? 말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전처는 담담하려 애쓰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명의로 된 보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떻게? 그때 아들 준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빠, 그건 지금 설명할 밑바탕이에요. 아빠는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니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문자 캡처였습니다. 수십 장이었습니다. 캡처 화면 속 번호는 저도 알고 있는 번호였습니다. 새 아내의 번호였습니다. 제 손끝이 찰나에 싸늘해졌습니다. 전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번호 혹시 당신 현 아내 번호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그 문자를 제게 한 장 건넸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애들이랑 계속 왕래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부담만 줄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자. 당신이 아이들 핑계로 돈 요구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으니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제가 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전처는 캡처 화면을 넘기지도 못한 채 눈물이 맺힌 채 말했습니다. 이 문자를 저희는 3년 동안 받았습니다. 3년. 3년이라는 말이 제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문자 왜? 저는 반쯤 비틀거리듯 의자 등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연락 안 한 게 아니라 아빠 아내가 우리를 막았어요. 제 입에서 거친 숨이 터졌습니다. 아들 준호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우리가 답장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어떤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처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주변의 누군가는 제가 한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뒤엉켜 서로를 밀치며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려봐. 이건 뭔가 오해가 있어. 내가 왜 그렇게 했겠어? 하지만 전처와 아이들의 표정은 그 오해가 너무 오래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예요. 그 종이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보증 채무가 연체되어 법적 조치 예정. 저는 목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걸 왜? 그 순간 전처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5년 전에 대출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당신 현 아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귀가 들은 그대로였다는 걸. 그 순간 카페 내부의 모든 소리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전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책임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5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아이 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향한 원망도 미움도 아닌 그보다 훨씬 아픈 무언가였습니다. 그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거의 터질 듯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처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여기에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듣게 될 말이 제 인생의 모든 균형을 깨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처의 마지막 말, 당신을 여기에 데려오려고 했어요. 그 문장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말문이 막혀 그저 세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준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일단 밖으로 나가요. 말로만 들으면 아빠는 더 믿기 힘들 거예요. 그 말은 듣는 순간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기묘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보여줄 것이 단순한 설명이나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카페 밖으로 나가자 늦은 오후 햇빛이 뿌옇게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명 밝은 대낮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회색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제가 차로 가려는 걸 막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가 운전할게요.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제 차가 아닌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지가 제가 모르는 곳이라는 사실이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라는 예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든 가보자. 차에 타고 난 뒤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만 미세하게 들릴 뿐 전처도 아이들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 어디 가는 거야? 그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제 목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처는 앞자리를 바라본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당신 아내가 5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병원인가? 전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라 대출 사무소예요. 순간 저는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대출 사무소? 운전석에 앉은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 침묵조차 이 상황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전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당신 명의로 된 서류가 여러 번 오갔다고 해요. 당신이 보증인이 된 것도 그때 그 사무소에서 만들어진 서류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년 전 재혼할 때 새 아내에게 제 금융계좌 정보나 도장은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도 안 돼. 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없어. 내 도장을 어떻게 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아내가 제 서류 정리한다고 서랍을 바꿔치기해 놓은 날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리했어. 이제 서류 찾기 쉽지? 당시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제 도장도 신분증도 그녀가 한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 수진이 제 얼굴을 몰래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조차 처음엔 믿지 않다가 결국 믿을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봤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무소에 나를 데려가는 거구나.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아빠 이름으로 된 기록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차는 점점 오래된 상가가 늘어선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대부분 셔터가 내려진 골목, 낡은 간판, 조용히 줄지어 있는 대부업체의 표시들. 그 거리 전체가 불길했습니다. 여기 어디야? 전처가 답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5년 동안 매달 와서 돈을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그렇게 반복했던 곳이에요. 저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해요. 여기 들어가면 아빠가 믿고 싶지 않은 말들이 사실로 확인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이건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진실이다.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스쳤지만 등골은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처와 아이들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아빠, 저 건물 3층입니다. 당신 아내가 자주 다녔던 곳. 제가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본 순간 손끝에서부터 등이 굳어지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몰랐던 진실, 제가 믿어온 결혼, 제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걸음씩 밟을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계단 참마다 놓여있던 낡은 형광등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겨우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저는 문득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처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혹시라도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끝까지 봐야 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스스로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낡은 금속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옆에는 오래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 서류 상담 가능 24시간 문의. 명함만 봐도 경계할 것 같은 곳인데 그곳이 제 아내가 5년 동안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전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켜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는 천장에 달린 작은 선풍기 소리만 윙마이너스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를 보더니 익숙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처와 아이들을 보자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데려오셨네요. 데려오셨다는 표현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전처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현수 씨입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김현수 씨. 드디어 뵙네요. 서류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드디어라는 말, 준비해놨다는 말, 전부 제가 모르는 저의 기록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철 몇 권을 책상 위에 쌓았습니다. 그 높이는 제 손바닥만큼이나 두꺼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 김현수 씨 명의로 처리된 서류들입니다. 그 말에 제 머리는 하얘지고 등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했다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작아 내가 말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덤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인 서명이 있고 본인 도장도 찍혀 있고 본인 신분증 사본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처럼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와본 적도 없어요. 남자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현수 씨의 도장, 여기, 그리고 여기 서명.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제가 평소에 쓰는 서체와 달랐습니다. 회계 방향도 힘 조절도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장, 확실히 제 도장 모양이긴 했지만 찍힌 각도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을 땐 이런 정교한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찝찝한 느낌을 알아챈 전처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저희는 이걸 보고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남자는 이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엔 서류 제출 당시 촬영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다고요? 저는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남자는 책상 아래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신분증을 들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새 아내였습니다. 전처와 아이들은 이미 이 사진을 여러 번 본 듯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 한 장이 제 삶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신분증을 전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도장도 그녀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혼 초기에 그녀가 제 서류 정리한다고 하면서 제 도장과 신분증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날, 그때 그녀가 이 짓을 했던 겁니다. 남자는 또 말했습니다. 김현수 씨 명의로 총 4번의 대출,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이자율이 높아서 연체되면 금방 불어납니다. 전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현수 씨가 충격받을까봐 저는 그 모든 말이 들리는데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처가 마지막으로 말한 한 문장은 제 심장을 완전히 멈춰버릴 뻔했습니다. 현수 씨,
당신 아내는 그 돈으로 어디에 썼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에 썼는데요? 전처는 말했습니다. 그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처의 말,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다른 곳에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 문장이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똑바로 말하지도 못하는 걸까? 대체 내가 모르는 사이 아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제 머릿속은 끓는 물이 들이붙은 듯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처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 씨,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 저는 턱이 굳어버린 채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3층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계단 손잡이를 꽉 붙들었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5년 동안 같이 살며 하루 한 번씩은 웃어준 사람, 나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들던 사람, 그 사람이 제 신분증을 들고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단을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건 내 삶이니까. 밖에 나오자 해가 거의 저물고 있었고 거리는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색이 마치 불길 같은 색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둘러싼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잠깐 물이라도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멈추면 더 무너질 것 같아. 그 말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곁에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동할게요. 거기 있는 걸 직접 봐야 해요.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외곽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고 점점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고 놀라울 만큼 지저분한 모텔과 허름한 술집들이 이어지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서서히 숨이 막혀왔습니다. 설마 여기 아내가 오던 곳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거짓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돌멩이처럼 찍어 누르는 듯 했습니다. 차는 오래된 골목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고 탁한 골목. 길바닥엔 낡은 영수증이 흩어져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술에 취해 벽을 붙잡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 반경이 아니었습니다. 전처가 가리킨 곳은 골목 안쪽의 작은 클럽이었습니다. 간판은 거의 떨어져 나갔고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아닌 규칙 없는 고성만 들려왔습니다. 현수 씨, 전처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장한테 확인하시면 돼요. 저는 차 문을 여는 손도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쩐내,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 아내가 5년 동안 이곳에 그 사실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게 내 아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믿음이 흔적조차 찾기 힘든 조각으로 제 발 아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클럽 문을 밀었습니다. 안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천장, 기울어진 테이블, 여러 명의 여자들이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술에 취한 남자들끼리 고성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웬 중년 남자가 저를 보더니 말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반갑다는 기색도 경계한다는 기색도 아닌 드디어 왔군 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 김현수 씨, 부인 문제로 오셨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오세요. 부인 관련 자료는 이미 정리돼 있으니까요. 자료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졸라오는 듯 했습니다. 전처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그 남자가 안내하는 좁은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제 심장은 대못이 박히는 듯 아팠습니다. 곧 문 하나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문 손잡이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인에 관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보게 된 건 제가 단 한 번도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잔잔한 파문처럼 계속 번져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 한쪽에서는 계속 경고음 같은 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처음엔 그냥 직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때 현관 입구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현관 신발장 위를 파르르 울리며 떨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본 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새벽 6시에 누구지? 발신인은 미등록 번호. 알림 팝업에 뜬 메시지 첫 줄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전 남편분께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그 순간 모르는 사람이 제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전 남편분? 저는 그 메시지 한 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고. 두 아이들도 멀리 지방에 있어 만날 일도 아예 없다고. 그런데 왜 전 남편분께 들키지 않게 조심해달라는 메시지가 오는 걸까요? 정말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어붙어 있는 그 순간 침실 문이 사르르 열렸습니다. 아내가 졸린 눈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냥 잠이 좀 일찍 깼네. 아내는 제 옆을 스쳐 지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광고 메시지가 귀찮게 하네. 그리고 서둘러 잠금 화면을 밀어넘기며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고 아내의 행동이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내내 생각했습니다. 혹시 전 남편과 아직도 뭔가 관계가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내는 유독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 안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촉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가겠다며 외출한 아내가 3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실에 계신 고객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전화를 바로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외출 시에는 꼭 그랬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에 집안을 계속 서성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B-B-B-B. 문이 열렸고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장본 봉지가 들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되고. 아내는 문을 닫자마자 제게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냥요. 그냥? 아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처럼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다가가 아내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아내가 화들짝 몸을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내는 제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말 못한 게 있어요. 제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 말이 제 귓속에 들어온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주 느리게 저를 무너뜨린 또 하나의 말을 이어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도 같이 있었어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몸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눈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본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걸까? 왜 오늘 갑자기? 왜 두 아이들까지 만나야 했던 거지? 질문들이 넘쳐나는데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아내의 억눌린 숨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의미야? 왜 전 남편을 갑자기?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바로 나간 거야?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움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최대한 말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미안해. 그냥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 아내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왔고 아이들도 같이 있어서 저도 그냥 너무 당황해서. 아내의 말은 분명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숨기고 있는 진실 때문인지 저는 한참 동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오늘 어디서 만났어? 아내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요. 3시간 동안?
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장 보러 나가면 30분 안에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도 안 보고 외투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채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비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랑 무슨 얘기했어? 그 질문은 아내의 표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달달 떨리더니 결국 한 방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가족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려맞은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계속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말로는 그동안 계속 저를 찾았다고 해요. 전 남편도 최근에 많이 힘들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리고 아내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보. 그 눈빛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사적인 눈빛 자체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숨겼어? 아내는 더는 견디지 못한 듯 무너져 내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여보가 오해할까봐, 우리 가정이 흔들릴까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계속 내리꽂히듯 뛰고 있었고, 손은 떨렸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전 남편과의 만남, 아이들과의 재회, 삭제된 메시지, 장 보러 나간다던 거짓말. 그리고 지금 아내의 눈 속에서 번지는 불안감. 분명 이 모든 것들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를 고백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 며칠 전부터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주변을 맴돌았다고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앞에서, 그리고 집 근처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가 불편해할까봐,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냥 제가 잘 피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전 남편이 이미 아내 주변에 나타나 있었고 그 사실을 아내는 몇 번이고 숨겨왔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왜 하필 만나러 나간 거야? 아내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꼭 쥐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직접 전화가 왔다고? 네.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있더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다고? 그 두 아이들이? 아내는 계속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잠도 못 잔다고. 여보, 엄마 한 번만 보면 안 되겠냐고. 아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들,
그 아이들은 아내의 친자식이었습니다. 5년 전에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울었다는 말에 아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갔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하고는 어떻게 됐어? 아내의 눈빛이 순간 더 깊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많이 컸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은 키가 벌써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둘 다 한참을 안았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뒤에도 저는 그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내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들을 절대 저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최후 통첩처럼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 만남을 금지했다고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라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질까봐, 평생 못 볼까봐 아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남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나가버렸어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해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은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겠죠. 그 아이들이 울며 엄마를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해한다는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전 남편이 뭐라고 했어?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했지? 아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이 오늘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묻자 아내는 마치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는 듯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아내는 두 손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며칠 전부터 우리 집 근처에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은 날에도 혹시라도 제가 밖에 나올까봐 한참을 기다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쫙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다. 전 남편이 우연히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그 남자는 우리 가정의 경계를 이미 넘어오고 있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아 목덜미가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 제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누가 뒤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집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느낌도 들었고 그런데 왜 그걸 지금 말해? 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아내가 움찔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가 화낼까봐. 그리고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내는 분명 무서웠을 겁니다. 전 남편의 행동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고 그 전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과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 자체가 제 가슴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남편이 뭐라고 했어? 정확하게.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떨리는 목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남자, 그 사람은 당신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제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이들의 엄마고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이쉬는 숨소리가 스스로 들릴 정도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이 질문을 하는 제 입술도 떨렸습니다. 그만큼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어떤 대답을 했을지. 아내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이랑 지금의 이 가정이 저에게는 전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가? 아내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치 그 순간을 다시 겪는 사람처럼 아내는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순간 온몸의 핏줄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두 손을 무릎에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때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마지막에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는 마치 그 순간을 떠올리기조차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애들은 내가 맡고 있을게. 저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아내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내가 지키고 있을 거다. 이렇게요. 거실의 정적 속에서 제가 귓가로 들은 건 제 심장의 빠르고 불규칙한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찌르는 방식으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애들 데리고 간 거야?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데리고 갔어요. 아내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같이 나올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날카롭게 변해서 혹시라도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그냥 두고 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 옆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전 남편이 오늘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한 거 맞아? 아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 저는 다시 한번 묻는 대신 아내의 떨리는 손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두 아이 문제, 전 남편 문제, 우리 가정 문제,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말해줘. 다 있는 그대로. 아내는 제 눈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숨겨왔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꺼내놓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입술을 덮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제가 단순히 오늘 전 남편과 아이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내는 한참 숨을 고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말해야 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도장과 신분증, 그거 제가 사용했어요. 순간 제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심장이 마치 폭발할 듯 뛰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서류를 처리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 제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아이들의 생활비, 학원비, 그리고 그동안 당신 몰래 제가 준비한 안전망이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해와 안도감이 뒤섞인 채 제 가슴을 꽉 짓눌렀습니다. 그럼 내가 한 짓, 모든 게 전 남편과 상관이 있었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남편과는 상관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했고 당신이 혹시라도 큰 충격을 받을까봐 숨겼던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나. 하지만 왜 나한테 숨겼어? 그렇게까지 힘들게 만들면서.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으니 우린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쥐고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긴장과 공포가 서서히 풀리며 희미하지만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지만 그 진실 덕분에 이제야 우리는 진짜 문제와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백 이후 거실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마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선 아이들이랑 전 남편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내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살며시 그녀의 뺨에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잖아요. 힘든 진실도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감당하면 돼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표정이 살짝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남편과 연락을 하고 아이들과 안전하게 만나게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믿음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아무리 충격적이어도 마주하고 함께 나누는 순간 그것은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작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순간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긴장과 충격으로 얼어붙었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밝은 햇살 속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 서로를 꼭 껴안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응,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할 거야. 제가 말하자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 속에서 지난 5년간의 긴장과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조금씩 배려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마음속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조언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에게 솔직해지며 감정과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내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여보. 우리 서로 지켜주자.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고 아내는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다. 아내가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로워서 좋아요.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이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야.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아이들도 함께 와서 제 품에 안기며 작은 웃음과 행복이 우리 가족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지난 충격과 고통은 모두 지나갔음을 느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사랑하며 함께하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함께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그 후 우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조금씩 더 단단한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활짝 웃으며 친구들과 지냈고 저와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정말로 행복할 거야.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질 거야. 그리고 그 순간 거실 안에는 웃음과 사랑, 평화로운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